장마철인데도 장맛비는 온데간데 없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 질환자 발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잠에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요. 에어컨 틀 전에 너무 추울 것 같고 선풍기를 돌려서 시간 맞춰 잤는데 아침에 땀이 주룩주룩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밤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강릉에서는 밤사이 30도를 넘는 최저 기온이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더위가 계속 이어졌죠. 많은 분들 요즘에 보면은 시들시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위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는 낮에 결국에는 태양이 높게 떴을 때 그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더운 거거든요. 네. 그럼 해가 지고 나면은 다시 시원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뭐 밤낮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날씨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열대야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물론 뭐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기는 시작은 했습니다. 뭐 네.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일 전부터 나타난 열대야였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두드러지게 연속적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를 살펴보더라도 뭐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 최저 기온이라고 해서 전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날씨인 건데 네.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의 기준치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거의 열대야에 준하는 25도에 근접하게 오른 날씨가 밤 동안에도 유지가 됐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부 지역, 그리고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즉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열대야가 25도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쾌적함을 느끼는데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그 기온이 한 18도에서 22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도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뭔가 활동이 지장을 받기 시작하는 기온인데 25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체온 조절에 뭔가 좀 장애가 되는 그런 기온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밤 동안에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밤잠을 이루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초열대야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강릉이 뭐 4년 연속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초열대야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초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 동안에 더위 앞서 말씀드렸던 체온 조절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25도가 아니라 네.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6월 달에 낮 기온이 30도만 넘었다 하더라도 이제 엄청 여름 덥죠. 시작이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네. 이슈가 되는데 지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도가 아니라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하면은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철원이거든요. 철원도 지난 밤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25도로 열대야를 기록을 했는데 동해안 지역 쪽으로 가니까 속초가 26.2도, 강릉이 밤 동안에도 30.3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네. 동해도 26.4도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초열대야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익숙지는 않겠지만 특히 2018년 결국 이번 해가 아마 2018년과 거의 준하는 더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밤더위가 나타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더위가 극심했던 8월 2일과 3일에 지금 강릉과 마찬가지로 밤 동안에 30.3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연일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주로 이 열대야가 7월을 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6월 달에 사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열대야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습도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겨울철에 난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요. 보일러를 좀 약하게 틀고 오히려 가습기를 틉니다. 그러면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은 적기는 하지만 이 가습기에서 뿜어나오는 그 습도, 높아진 습도가 열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체 전선이 북한 지역
멀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더운 공기뿐만 아니라 습한 공기로 뒤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운 열기 속에 가습기까지 뿜어내는 그런 날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의 열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는 하지만 높아진 습도가 밤 동안의 낮의 열기를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수도권과 경기 서부 지역 그리고 그 이제 강원 이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서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습한 공기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바다 효과 때문에 그리고 습도가 높은 습도 때문에도 이제 열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은 바다가 거의 대용량의 가습기를 지금 틀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맥을 등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운 공기가 산맥을 한번 타고 넘으면은 승온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기온이 산맥을 타지 않은 지역보다 최소 1km의 산을 넘게 되면 4도나 높은 기온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도 높아진 데다가 주변 지역의 이 대형의 가습기의 바다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밤 동안에 30도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초열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밤도 그렇지만 뭐 낮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더워서 숨쉬기가 좀 힘들 정도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일단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딘지 궁금한데 일단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기준도 궁금한데요. 한 3년 전만 해도 폭염특보의 기준은 그냥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이 기온 자체만으로 33도가 한 이틀 이상 지속되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흔한 일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10월 달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사람이 느끼는 더위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의학계에서는 많았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 그래서 이제는 일 최고 체감 더위라고 해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최소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일 때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는 폭염경보인 건데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3도로 웃도는 날들이 한 3-4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폭염특보 안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온 자체만 올랐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폭염주의보가 지금은 내려진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해서 답을 해주기보다는 안 내려진 곳도 있습니까? 거긴 어딥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게 더 빠르다. 지금 경기 북부나 강원 산간 지역, 제주 산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지는 경보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폭염주의보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경보구역도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말은 즉 이제는 기온이 30도를 살짝 웃돌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들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 보름이 채 안 지났는데 비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높은 습도 그리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정체전선을 남쪽에서 밀어붙이는 그 힘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전선,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두 공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밀어붙이는 상대적으로 차갑고 뭐 예전에는 건조하고 습한 공기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싸움에 이제 투입되는 세력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차고 건조하고 내지는 차고 습한 공기가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이제 정체전선이 남부지방 내지는 제주도에 걸쳐 있고 실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평년 이맘때라고 하면은 정체전선은 제주도 내지는 남부지방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지역보다는 사실 이 정체전선의 정확한 위치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지역이 아니라 만주 지역까지 올라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말은 즉 남쪽에서 밀어붙이는 덥고 습한 공기의 세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대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이제 북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가 이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권의 그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덥기도 덥지만 습하면서 체감하는 더위가 뭐 이제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이제 이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지금도 이렇게 더우면 올해 여름 진짜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 세계 기상기구 소식에 따르면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기후 현실이라면서 인류는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건데 올해 여름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를 조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기온에서 열을 잡아두는 그런 이제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이제 온실 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200년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지표, 새로운 어떤 기준에 우리가 이제는 대응이 아니라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폭염의 기록을 봤을 때 2018년도 이야기도 하고 지난해 2024년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고 폭염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됐던 그 기준은 1994년으로 올라가거든요. 1994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그리고 직간접적인 통계를 따졌을 때는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인식으로는 기상재해라고 하면은 태풍이었는데 더위로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체계적으로 잡혀간 게 2008년의 폭염특보제인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 더위의 기록과 기록을 세웠을 때 이게 평년보다 얼마나 더운 것이냐, 올 여름은 2018년부터 덥습니까, 2024년보다 덥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값인데 1990년대부터 지구의 기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균값 자체도 과거에 한 6, 70년대에 태어나서 그때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어르신들이 말하는 예전 같지가 않더라는 그런 이제 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날씨가 일상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름의 시작 체계라든지 이제 장마가 한철을 대표하는 뭐 비의 대표 이제 기상 현상이 아니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시 재조정이 돼서 이제는 기후 위기의 대응보다는 기후 위기에 이제 적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사망자가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폭염에 대처하는 사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더 촘촘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폭염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열 질환자가 증가한다는 점이거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온열 질환자가 5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온열 질환의 증상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우리가 미리 주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들시들한 느낌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디션이 계속 회복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평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온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강의 그런 정도에 지나서도 지금 이미 고온에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더 심해서 피로감이 너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다. 그리고 너무 어지럼증이 심하다. 그리고 뭐 구토나 어떤 메스꺼움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급기야 뭐 근육 경련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좀 온열 질환을 위해서 내가 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예방책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경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열사병과 과거에는 뭐 일사병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열탈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두 온열 질환의 구분은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열사병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편안한 곳에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병원행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료진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온이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땀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니까 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체온 조절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땀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이 땀이 말라주면서 증발하는 그 기화열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탈진이라든지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탈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수분을 섭취하거나 뭐 이온 음료를 섭취해서 본인의 이제 정상적인 체온과 함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이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땀이 나지 않는 중추신경계의 그런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마비됐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분을 억지로 섭취시키거나 일단은 의식이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좀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열 질환 현황에 보면 이제 발생 장소에 작업장 24.7%, 길가 17.9%, 논밭 17.4%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산업 현장에서 겪는 온열 질환 발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햇볕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러니까 뭐 옷을 반팔을 입거나 뭐 민소매를 입거나 최대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타는 거 싫어가지고 다 덮는 분들 있잖아요, 긴팔로. 근데 그게 땀이 배출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어떤 복장,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가 또 궁금한데요. 좀 헐렁하게 긴 옷을 입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헐렁하게 긴 소매를 입을 경우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밀착되고 볕은 가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밀착된 긴 옷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헐렁하게 옷을 입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땀을 말려주는 그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좀 헐렁하면서도 강한 볕을 직사광선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 사실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온열 질환자의 80%가 넘게 야외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에서 밤매다가 그런 온열 질환에 노출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외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주나 사업장에서 이런 수칙들을 좀 잘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체감 온도가 31도가 넘는 그런 작업자들이 있지 않은지 실시로 좀 이제 어떤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의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치 사항들을 좀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좀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시원한 물을 좀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네. 좀 더 야외지만 시원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뭐 이제 냉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풍이라든지 대형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덥고 지금은 폭염주의보 수준이긴 하지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폭염 경보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작업 시간에 휴식 시간을 좀 더 추가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온열 질환자 수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서 통계청에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 삼아서 그리고 야외 작업장의 그런 어떤 환경들을 좀 고려해서 근로자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살펴보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장마 끝난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장마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기상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보관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심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장마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공기의 세력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북상했던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수 있는 여지인 건데 향후 기상청에서 발표한 열흘 동안의 날씨라고 하면 다음 주 후반까지는 일단 정체전선이 남쪽 중부지방까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거와 같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2차 장마라고 해서 장마가 끝났다라고 해서 종식 선언을 하긴 했지만 이제 가을을 접어들기 전에 뭐 8월 말에도 다시 북상했던 정체전선이 내려올 경우에는 뭐 2차 장마의 시작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정체전선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보다는 당분간은 거의 장마가 끝난 것처럼 폭염과 함께 밤 동안에 열대야에 준하는 더위, 심지어는 이제 강원도 지역같이 초열대야, 밤 동안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니까요. 좀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겠고 낮 동안에 변 너무 강할 때에는 좀 바깥 활동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 다니시고 그리고 물 자주 마시고 옷을 입을 때도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과 함께 볕을 좀 피하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보조적인 그런 이제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좀 이번 더위 막강한 그런 이번 더위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 더위가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더위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